는 그냥 아까 그 만약에 뭐 1번이든 2번이든 뭐 상가만 짓는다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엄청 넓은 주택만 짓는다 그냥 모두 다 과세니까 그냥 매출세액이랑 매입세액 빼면 나머지 그냥 납부세액으로 납부해버리면 끝. 따로 아무 계산할 거 없고요. 두 번째가 이슈인데 이제 과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다시피 공통매입세액 중에 과세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면세분은 불공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실무상 가끔 할 수 있는 실수가 아까 말했던 그 전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줘서 그 전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면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도 할 수 있고 과세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할 수 있는데 과세거래에 대해 그걸 나눠서 이미 발급을 한 상태인데 과세거래로 받은 거를 다시 우리가 안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중으로 불공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 혹시 이해 안 가신 분? 댄 씨 이해 안 가죠? 네? 이해 안 가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매입 단계에서 이미 그 사람은 다 그 면적 비율대로 안분 계산해갖고 자기가 한 과세공사랑 면세공사랑 나눠서 두 개를 끊어놨는데 여기 중에 우리가 이제 스크래핑 해갖고 이거 면세공사예요? 아 이거 겸용공사예요? 면적비를 어떻게 돼갖고 과세로 들어온 매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통매입으로 안분을 해버리는 실수를 혹시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상하다. 만약 계산서 매입이랑 세금계산서 매입이 같은 곳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한 번쯤 의심해보고 이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이게 어떻게 발급이 된 건지를 물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는 당연히 과세공사에 대한 매입으로 그 실질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액 공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 그냥 두 가지 간단하게 들었는데 우리 면세거래 아까 제가 나열한 것 중에 면세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도 면세다라고 한 적은 없죠. 그래서 면세공사에 되는 투입되는 뭐 철근, 시멘트 등등의 것들은 모두 다 과세 대상 재화예요. 용역은 아니죠. 재화를 공급을 받아서 그거를 양쪽 공사에 같이 투입을 했을 때 이거는 공통으로 사용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밑에 있는 거는 이미 그 공급을 하는 자가 안분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끊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안분 계산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건설업 부가세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온 게 어디로 기속되는지를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총 세금에서 100장이 들어왔는데 30장은 면세과세 공통으로 들어갔고 30장은 면세에만 들어갔고 30장은 과세에만 들어갔다 라고 당연히 거래처에 물어봐야겠죠. 근데 이거를 뭐 말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엑셀 스크래핑한 거 엑셀 딱 보내준 다음에 어느 현장에 들어갔는지 그 현장은 면세인지 과세인지 겸용인지를 물어보고 적어주는 대로 우리는 그냥 안분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에 부가세법 서식에 면세 관련 직접 들어간 매입세액은 당연히 그냥 불공제 면세사업 관련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공통으로 들어간 것만 따로 집계를 해서 그 안분 계산 서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안분 계산은 예정 면적 비율대로 안분 계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 유형별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부가세 과세표준 시행사가 이제 토지랑 건물을 보통 같이 공급하죠.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 이거는 어떤 경우가 실질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냐 이걸 따져봤을 때 분양계약서에 보통 이제 건물가액이랑 토지가액이랑 나눠져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행사에서 면적 비율대로 당연히 안분 계산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표준이 분양계약서에 다 써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실질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냥 뭐 토지 얼마 몇 평이랑 건물 뭐 한 채 해갖고 통으로 15개 가져가 라고만 써져 있었다면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냐? 여기는 법의 범정가의 기준시가 정부가의 취득가액의 순으로 과세 표준을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범정가의 보통 기준시가로 하죠. 그래서 토지의 기준시가랑 건물의 기준시가를 구한 다음에 그 총 금액 중에 건물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그 건물분만 과세 표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물도 봤더니 과세 주택 중에 과세 부분이 있고 면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총분의 그 과세 주택분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학교에. 그래서 이거를 위해 감정가액을 받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받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걸리는 게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는 대부분의 토지나 건물이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더라도 그걸 구하는 산식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시가대로 안분 계산하는 게 통상적이다. 방금 전에 시행사 받고 시공사의 건설 용역, 시공사가 건설 용역 제공할 때도 이제 당연히 뭐 겸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도급 계약서, 설계 도서 등에 기재된 예전 건축 면적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시공사 건설 용역이랑 전문 건설업체 건설 용역은 부가세법상 뭐 나눠서 볼 필요가 없죠. 같은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거니까 내용은 똑같다. 궁금한 넘어가시면 되고. 부가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급시기죠. 공급시기가 왜 중요하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공급시기대로 발행 안 되면 과세세 나오죠. 근데 이게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상관없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억 단위이기 때문에 한 1%, 2%만 붙어도 과세세가 엄청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래처가 물어볼 때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급 시기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용역을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 시행보다는 시공이 더 많으니까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 시기 완료일은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공사 계약 6개월짜리 했을 때 6개월 딱 공사가 끝나는 중복날 그날의 용역 제공 완료일이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용역 제공 완료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해야 되죠. 우리가 기장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 안 하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일단 먼저 발급해놓고 비수금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원칙인데 이제 각 거래별로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도 기준 계약을 했을 때 이때 완성도 기준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지급할 때 일이 얼마나 됐냐 확인하고 나서 그 일이 진행된 비율만큼 지급하는 방식. 이거는 그 법인세 손익계속 시기에 약간 진행률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 일의 진척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 법에.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서 그 당사자 간에 이거 몇 프로 정도 됐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계약할 수 있는 계약사항, 당사자 간 계약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성금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여기도 받기로 한 때이지 받았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에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조건 기성검사 확정일이 9월 30일 그래서 9월 30일부터 14일 이내면 10월 13일 정도 되겠죠. 13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공급시기는 10월 10일이 되는 거고 기성검사 확정일이 9월 30일이고 10월 13일이 지난 10월 20일 날 대금을 받았다. 그러면 대금을 받기로 한 때는 14일이니까
14일로 공급시기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근데 대부분의 건설사 그 공사계약서 보면은 완성도 기준보다는 중간지급 조건부를 많이 써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기성금이었고, 기성금은 중간중간에 이제 몇 프로 했을 때 얼마, 몇 프로 했을 때 얼마고, 중공금은 이제 다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잔금의 공급 시기는 건설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당연히 완성도 기준이면 100% 완료됐을 때는 건설 용역이 다 완료됐을 때니까 그게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설 용역이 언제 완료됐냐를 기준을 언제로 두냐면 사용 승인일 또는 준공 검사일이에요. 사용 승인일은 이제 이 건물이 다 지어져서 이걸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정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건물이 완성됐다 보고 그날을 공급 시기로 보고 있어요. 단 그 이제 완성도 기준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데 계약서상 이제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공사를 준 사람이 내가 이거 다 완성됐는지 검수를 한번 해보겠다. 사용 승인이 지났더라도. 그래서 뭐 화재가 발생됐으면 화재 보수를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사항에 이런 거를 추가를 해놨다면 이 검수가 다 된 날 이 공급 시기. 그래서 부가세법 소명하다 보면은 계약서 달라고 많이를 하죠. 조사관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보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명 시간에 어떻게 강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서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 우리가 발급받은 거를 보고 그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제때 발급하고 제때 발급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소명을 해야 돼요. 그냥 계약서 던져줬다고 여기요 여기다 보내버렸는데 보내고 나서 봤더니 세금계산서가 다른 날 막 발급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그냥 뭐 당연한 얘기인데 건설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에 계약 금액이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용역 제공 완료일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간지급 조건부. 이거를 계약서만 보고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냐? 이건 항상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건 두 개는. 그래서 아까도 설명 똑같이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용역 제공인이 6개월 이상 그리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최소 3회 이상 분할해서 받았냐 또는 받을 예정이냐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냐. 만약에 계약서 받았는데 얘는 6개월 이상인데 얘는 그냥 처음에 계약금, 잔금 두 번으로 끝.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에서 언제 얼마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잔금의 공급 시기는 얘는 조금 다르죠. 완성도 기준은 완성일이랑 용역제공 완료일이 일치될 수밖에 없죠. 100% 완성됐을 때랑 용역제공 완료일이랑 당연히 같은 날일 테니까. 근데 얘는 잔금일이랑 이 사람이 실제로 용역제공 완료를 받은 날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는 뭐 12월 31일 날 잔금 얼마 줄게 라고 써놨는데 그게 뭐 11월 말에 좀 일찍 끝나갖고 용역제공이 완료가 됐어. 그러면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일 이걸 이용 가능일을 뭘로 보내면 잔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아파트 이제 수분양자가 입주 지정 기간이라고 있어요. 아파트 다 지어졌으니까 요 날부터 요 날까지 입주해라. 그랬는데 입주 지정 이제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여기서 잔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제일 빠른 날 잔금 청산일이 되겠죠. 그러면 요 날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입주 지정 기간까지 잔금 청산을 안 했어. 실제 입주도 안 했고. 그러면은 사용 수익일이 되겠죠. 그러면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이 사용 수익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두 달이 빠르니까 오늘 등록 시기. 그래서 이 중간 지급 조건부 계산할 때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날짜가 다 정해져 있을 때 이 중도금과 잔금 사이에 용역이 끝났다면 요 날로 해야 돼요. 용역 끝난 날로. 그게 맞아요. 둘 중 빠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이랑 용역 제공 완료일이랑 중 빠른 날. 옆에 두 가지 특례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뭐 용역이든 재화든 상관없어요. 선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아까 제가 뭐 예시 들 때 말했던 건데, 공사계약금 1억을 선급금으로 줬을 때 실제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돼서 각각의 공급 시기인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지만 1억을 먼저 다 받았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게 선세금계산서고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 차이점 잘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특례 규정으로 이제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로부터 특정 기간 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정당한 발급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요건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 안에 대가를 수취했을 때, 요거는 뭐 따로 요건 필요 없이 그냥 7일 안에만 결제되면은 인정. 그리고 밑에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30일 이내에 대가 수취하되, 요거는 이제 7일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죠. 7일은 요건이 없었으니까. 30일 이내 대가 수취할 때는 요 아래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제 대금 청구 시기랑 지급 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 또는 발급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근데 뭐 요건 사실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돈을 먼저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받은 부분만큼.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자세한 요건은 따로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따 정도만. 그리고 공급 시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매입세 불공제를 우리가 발라낼 수 있냐, 실무상 제일 중요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당연히 불공제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아까 건설업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면세 관련인지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여기서 관련된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매입을 한 거를 여기다 다 갖다 넣었던지, 또는 매입한 것 중에 일부가 일로 들어갔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서 전체는 바로 다 그냥 100% 부인, 공통은 안분계산. 이렇게 안분계산 해야 된다고 나왔고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죠. 근데 요거는 저기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3기업도 다 해당되죠. 토지를 만약에 회사 건물 지으려고 샀다. 근데 토지 취득하면서 뭐 중개수수료 내고 뭐 내고 한 거는 부가세를 우리가 실제로 부담을 했어도 다 불공제. 토지 취득원가의 가산. 그래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랑 어떤 것들이 있냐? 형질 변경, 중장부지, 택지 조성, 그리고 뭐 중개수수료, 자문용역, 측량, 설계, 용역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혹시 말씀할까?
물좀 하나 물좀 가져올게요. 끝났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네. 넘어간 건가 이거? 네. 넘겨드릴게요. 네. 토지 관련 매입세 교공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례에서 봤듯이 기존에 건축물 있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철거 용역은 불공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 설명할게. 만약에 사업자가 토지에 그 있는 건축물까지 해서 일괄 양도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양도를 했을 때 그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전체로 놓고 건물가액은 명으로 놨을 때 요거를 인정해 줄 수 있냐를 검토해 보면 요거는 그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진행을 했다면 인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지 취득과는 관련이 없고 교통영향 평가 용역, 환경영향 평가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등 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변 교통이 이 토지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냐라는 평가 용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토지 취득원가랑은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이거는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 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겠죠. 면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당연히 불공제가 될 것이고, 요거는 그 법원 판례예요. 토지 관련 거는 있고 공통매입세 연분. 공통매입세액은 말 그대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안분 대상은 실질기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거나 전액 불공제하면 되죠. 공제하는 거는 과세 사업에 들어간 거는 전액 공제하면 될 것이고, 면세 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전액 불공제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실질기속이 불분명한 그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 이거는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분 원칙은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는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건설업경 일하고 있으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는 그 딱딱 과세 기간에 공사가 끝나냐, 그러면은 그걸 판단해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있어도 어쩌다 우연의 일치일 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면은 공급가액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매입가액, 예정 공급가액, 예정 사용 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 계산하는 불공제라고 써 있는데,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요게 가장 신뢰성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건물 공사 용역에 대한 거는 다 예정 사용 면적 비율대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분 계산을 이제 예정 신고 기간 때 안분 계산을 하고 확정 신고 기간 때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을 했다면 확정 때도 확정된 면적 비율로 정산을 해줘야 돼요. 이때 예정 사용 면적 비율대로 하고 이때 와서 공급가액으로 정산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정 사용 면적 비율 우선 적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물 신축 관련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공통매입 안분 계산 예시를 하나 만들려다가 안 만들었어요. 시험 안 나올까? 어제 새벽 2시가 되었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부가세는
그냥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또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저기 손익 기록시기 법인세법상 결산할 때 진행 매출 잡을 거냐 완성 매출 잡을 거냐 그걸 현장별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 진단지침에서는 각 계정별 자산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어떤 게 실질이고 어떤 게 부실이냐. 그래서 우리가 가결산 또는 결산을 하고 나서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의 실질 자본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강의 목표였어요. 그거 두 가지만 되면 건설업은 사실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결선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경영 상태를 비율 계산을 해줘서 회사에다가 현재 상태를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네 번째는 아니에요?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요? 네 번째. 네 번째. 3에서 5문제였어. 이거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냥 오늘 중요한 게 어떤 건지 꼽아주는 거예요. 다들 네 문제인 줄 번째는 알고 저. 그 공급 시기? 법인세 매출과 부가세 과표는 항상 다른 업종이다, 건설업은. 그 다른 거를 항상 캐치하고 어떻게 조정할 건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를 보고 매출세금 계산서와 매입세금 계산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급되고 수취되었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더. 여섯 번째는 쉽게 여섯 번째 외워야 돼. 마음이 깊게 여섯 번째, 부가세 신고할 때 현장별로 안문 계산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 하시죠. 시험 문제는요? 여섯 개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세 문제인가요? 제가 몇 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